헌법재판소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강한 제목을 제가 내걸었는데요. 헌법재판소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헌법재판소가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얽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이제 북촌이라는 데입니다. 서울 종로구 가해동인데, 여기서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불과 500m 내려가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그 역사적인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구한말 그 비극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때 우정국 총판을 하다가 3일 전화가 끝나니까 역적으로 몰려 죽은 홍영식, 바로 그 사람의 집입니다. 이 자리가. 홍영식의 아버지는 홍순복이라고 영의정까지 지냈는데, 불행히도 3일 천하로 끝나니까 홍영식은 이제 사흘째 청나라 군사에 앞들어가서 고종을 모시고 있다가 칼에 맞아 죽어버리고, 27살밖에 안 된 나이였죠. 참고로 그때 같이 갑신임에 나섰던 김옥균의 집도 불과 홍영식의 집, 헌법재판소 자리에서 기백메타죠. 지금의 정독도서관, 훗날의 경기 중고등학교 자리가 김옥균의 집이었는데, 김옥균도 물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김옥균이 이제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그 10년 후인 1894년에 이제 상해에서 홍정호에게 암살됩니다만은, 어떻든 이 두 사람의 역적으로 몰린 사람의 집에, 김옥균의 집은 제1고보, 훗날에 이름이 바뀌어서 경기중고등학교 자리가 됐다가 강남으로 이사가면서 이제 정독도서관이 됐고요. 이 홍영식의 집은 일단은 역적으로 몰려서 몰수됐다가 거기가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1고녀, 훗날에 경기여중고가 됐다가 경기여중고가 창동여고가 됐다가 창동여고가 헌법재판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해방 직후 혼란 시대에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이 물러가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조직체가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인데,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던 자리도 바로 헌법재판소 자리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인데, 물론 그 당시에 있던 그 적별동 건물은 헐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새로 진 건물입니다만은, 이 우리 헌법상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 장면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지던 그 제2공화국 때 그 헌법에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등장했다가 헌법조문회만 있었고 만들어지지는 못한 채 5.16 혁명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떻게 해서 다시 헌법재판소가 등장하게 됐냐면, 제9차 개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9번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1948년 이후에 9번, 그러니까 우리 헌정사가 현재까지 48년부터 71년인데 8, 9, 72, 우리 헌법의 수명이 나눠보면 약 평균적으로 8년이네요. 그 마지막 헌법을 개정하는 이 제9차 개헌, 그때 등장하게 된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왜 등장했냐면 참 묘한 건데, 그때 87년 60항쟁이라고 있었죠. 그것은 직선제를 요구한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말기에는 장춘 체육관 선거, 그리고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때는 잠실 체육관 선거를 이제 그만하자, 우리 국민으로 직접 대통령 뽑자, 소위 직선제 개헌 요구입니다. 이것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논란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6.29 선언도 따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만들어진 마지막 헌법 개정이 현재까지로선 제9차 개헌인데, 이때 9차 개헌이 이루기 전에, 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기 전에 전두환 정부에서 뭘 내세웠냐면, 그냥 간선제로 하자, 체육관 선거제로 하자. 다만 우리 이 국민들이 많은 그 요구 중에 하나가 민권 보호니까, 우리도 그런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나 있다 해서 내세운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이거 참 묘한 것이, 헌법재판소라는 거는 이 순간까지 선진국에는 전혀 없는 제도입니다. 이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가 앞서가는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서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딱 하나, 독일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도, 일본에도,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전혀 헌법재판소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엉뚱하게 독일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군사정부도 간선제를 유지는 하되 그러나 여러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두어서 인권 옹호에 앞장서겠다. 그게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직선제 개헌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저쪽 그 군사정부 쪽에 주장은 대부분 철회됐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기초하는 사람들이 학자도 있지만 판검사도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헌법재판소는 기관이 하나 생기면 쉽게 말해서 감투가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판검사들이 나갈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니까 이 헌법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조항을 그냥 놔둬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것이 오늘날 헌법재판소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이룩한 나름대로의 우리 국민 기본권 보호에서의 기여를 전혀 부인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기여한 바도 있겠죠. 물론 박근혜 탄핵이라든가 이것은 한 치욕의 역사로 앞으로 이제 박근혜 탄핵 이것은 두고두고 헌법재판소와 더불어서 영원히 아주 잘못된 결정으로 남겠지만 그런대로 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진국,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면서 어떻게 그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문제를 하느냐. 그건 당연히 법원이 합니다. 판사의 권한 또 책임이 뭐냐면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모든 판사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판사의 역할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헌법을 해석하는데 옥상옥이 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 약화의 원인이나 될 뿐이지 전혀 앞서가는 선진국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헌법이 고쳐질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폐지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를 없애기 위해서 헌법 개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를 없애는 경우가 언제냐? 헌법이 개정하게 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건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 우리나라 헌법 개정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요 매명 자기 이름을 언론에 알리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법 개정 들고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얘기 나오면 반드시 언론이 보도합니다. 그럼 헌법 개정이 가능하냐? 안 됩니다. 헌법 개정은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안 하나 통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회가 열리지도 않는데 무슨 법안이 통과되고요. 더더구나 헌법 개정은 3분의 2 이상이 국회에서 찬성되고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는데 전혀 불가능합니다.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 9번 헌법 개정은 어떻게 됐느냐?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권력자,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장기 집권의 의도를 가지고 헌법을 뜯어 고치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제1차 개헌, 제2차 개헌이 우선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의 한국을 만든 가장 위대한 공로자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 잘하신 건 아니고 또 잘못도 있죠. 오늘날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잘 이해 못하고 존경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잘못한 게 많이 있는데 그걸 가르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자는 이승만이다. 이렇게 했으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럼 이승만은 어떤 잘못을 했느냐? 제1차 개헌, 이것을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발췌 개헌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 부산 피난 시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재헌국회에서 국회에서 뽑혀서 간선으로 대통령이 돼서 국민이 뽑질 않고 그런데 이제 2대 국회가 됐습니다. 재헌국회는 2년으로 끝나고 2대 국회가 형성이 돼서 구성이 돼서 다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 당시 헌법이 그러니까 이승만은 너무 국회에서 인기가 없고 기반이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를 추진했죠.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그 이승만 대통령 견제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 내각제를 또 추진해서 이거 대통령제는 문제가 많다 해서 내각제를 추진했어요. 두 세력이 충돌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경남도청이 그때 임시의사당인데 경남도청에서 이
헌병사령부, 그때는 원영동에 헌병사령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헌병사령부에서 이 총칼로 위협하는 가운데 임시의사당 경남도청에서 기립표결을 했습니다. 어떤 법안을 가지고 기립표결했냐면 이승만 측에서 내세운 국민이 직선한, 국민으로부터 인기는 높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을 뿐 아니라 경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는 뭐 부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되기가 쉬우니까요. 이제 직선제를 원했는데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각제니까 이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발췌했다고 해서 이 절충안을 가지고 나중에 이승만 그 정부에서 원하는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킬 때 경찰, 헌병사령부 그리고 경찰이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기립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은 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 그 엄중한 상황에서 무서워서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 헌법안은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고로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반대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앉았으면 기립하지 찬성하는 분은 일어나서야 했는데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반대표죠.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종로 각구의 박순천 의원 여자죠. 또 공주의 윤당 의원 그리고 전라남도 강진의 양병일 의원 세 사람인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 총칼 위협하에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앉아 있다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박순천 의원이 종로 각구 의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2대 국회거든요. 그 후에 우리나라는 박정희 때부터 여성 의원들을 많이 후원한다 또는 여성 의원들을 뭐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전국구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전국구제도는 13579 정당 명부에서 13579는 여성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건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좀 빗나간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국민이 직접 뽑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옛날에도 여성 의원이 계셨는데 오히려 여성 의원을 그렇게 그 온실 속에 몰아넣음으로써 오히려 여성 정치인의 그 진출이 늦어졌다고 봅니다. 재헌국회에도 여성 의원이 계셨어요. 그 경상북도 안동을구의 보궐선거에서 전북 금산, 그 당시는 금산이 충청남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북 금산 출신의 그 훗날 그 중앙대학을 만드시려고 초대 상공장관인 이명신 씨가 재헌국회 안동을구에서 당선도 됐습니다. 그 옛날 1948년, 50년 요때도 여성 의원들이 지역구 나가시기 했는데 왜 여성 의원들을 전국구로 몰아가지고 혜택을 줍니까? 오히려 야성 있게 밖에 나가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 발췌개헌은 위헌입니다. 왜 위헌이냐면 경찰과 헌병사령부가 총칼로 위협해서 만든 통과 과정, 그것이 물론 위헌일 뿐 아니라 헌법 개정안은 30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정부에서 낸 안과 야당이 낸 안, 이것을 발췌, 조금씩 뽑아서 만들었으면 그거 가지고 통과시켰거든요. 그런 건 새로운 안이니까 그 새로운 안에 대해서 30일간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발췌개헌, 1차 개헌은 당연히 무효고요. 근데 어떻든 그런 헌법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제2대 대통령성을 치러가지고 대통령이 되셨고, 그 다음 우리나라의 두 번째 개헌, 이것도 또 우리나라 치욕의 역사인데 집권자의 장기 집권 의도하에서 만들어진 개헌입니다. 이건 뭐였냐면 1953년 11월인데 당시 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두 번을 하셨으니까 더 하시고 싶으니까 그걸 삼선 그 고용, 그때 그걸 훗날 4.4.5의 개헌이라고 그러는데 왜 4.4.5의 개헌이라고 그러냐면 그때 국회 의석은 203석인데 3분의 2는 136석입니다. 근데 정확히는 산술적으로 보면 135.333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니까 136표가 필요한데 해필 그 개표를 해보니까 135명이 나왔어요. 한 표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203의 3분의 2는 135.333이니까 4, 4, 5, 2분 하면 135표다. 136표의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단 금요일 국회에서 부결됐다가 월요일 날 다시 가결된 걸 해서 그 두 번밖에 못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초대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선거에 나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1차 개헌과 2차 개헌 모두 이제 집권자의 장기 집권 의도로서 만들어진 개헌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승만 대통령을 위한 변호를 한다면 이겁니다. 삼성계연 금지가 우리나라 1948년 재헌헌법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게 너무 심한 조항이에요. 왜 그러냐? 미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이나 했는데 그때는 그 헌법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선 금지 조항을 미국에서 만든 것은 그 후에 1951년인데 우리나라가 48년에 삼성 개헌 금지를 만들어면 좋았는데 미국이 삼성 금지 조항이 1951년에 들어갔어요. 대통령제라는 게 미국에서 생긴 건데 미국에도 없는 조항을 너무 민주주의의 참 시험을 하고 있는 신생국 대한민국에다 그런 조항을 둔 것은 제가 그래서 훗날 헌법 기초하신 유진호 박사는 몇 번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자꾸 그런 점을 말씀드렸더니 그때마다 유진호 박사는 고개를 돌리고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뭐 별로 언짢으신지. 제 생각엔 그것이 너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인 것 같긴 한데 어떻든 간에 이 1차 개헌, 2차 개헌 모두 집권자의 장기 집권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국민의 거의 전 국민이 열화와 같은 요청을 할 경우입니다. 그게 뭐냐면 4.19 후에 내각 책임제 개헌입니다. 자유당 정부에 신문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후에 4.19 후에 우리 민심은 내각제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 3차 개헌인 내각제 개헌인데 그때는 뭐 국민이 다 원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뭐 또 개헌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4차 개헌은 뭐냐면 그 소급입법을 했습니다. 자유당 때 부정선거에 관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헌법 조항에 부칙 조항에 그것도 국민들이 다 원했었죠. 그러면 이제 5차, 6차라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건 뭐냐면 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헌법을 고친 거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처럼 삼선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유신 개헌을 하고요. 장기 집권이죠. 그래서 헌법을 또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을 우리나라에 어떤 경우에 고쳤냐. 집권자의 장기 집권 의도를 구체한 겁니다. 또 하나는 국민이 여러 가지 원해가지고 내각제 개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0항쟁에 의한 직선제 개헌 이럴 때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 아닌 이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나라의 기초를 다시 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누가 뭐래도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제 발전을 이룬 분이 누구니까? 박정희 대통령인데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헌정사상 했습니까? 이 여러분 헌법을 공부하신 분 또는 법을 공부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소위 정당 절차, 영어로 due process라는 게 있죠. 적법 절차라고 그럴까? 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rocedural due process,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당성. 또 하나는 substantive due process, 실체적인 정당성인데 이승만, 박정희 이 두 분은 절차적인 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박정희 장군 같은 경우는 쿠데타로 집권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절차가 문제가 있는 두 분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거 하면은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난 모르겠어요. 무슨 역할을 했는지. 세종대왕을 보시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아버지가 임금인 바람에 그 덕에 그냥 됐고 국민이 뽑지 않았지만 세종대왕은 임금 노릇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 시대에 임금과 대통령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표로 찍어서 된 대통령이 더 일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민선 대통령 글자 그대로 국민의 자유로운 합법적인 합헌적인 대통령이 해놓은 결과가 아주 볼품이었고 오히려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는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큰 운동장을 잘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서 야구지든 축구든 운동 경기를 잘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이러니 참 이 헌법을 공부하는 저로서 아주 아류성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네, 오늘은 제가 헌법재판소 얘기를 드려봤는데 어쨌든 헌법이 개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기회가 온다면은 헌법재판소는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법관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